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이에요. 여기 올라오는 사연 덕분에 하루에 한 번씩 울다 웃기도 합니다. 전 26살이란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친정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이 사람이 좋았는지 반대를 이기고 결혼을 했죠. 친정 엄마도 아빠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던지라 남편이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길길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엄마야 워낙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 엄마를 끈질기게 설득하였죠. 결국 엄마는 허락해 주셨어요. 얼굴만 번지르르 해서 평생 너 고생시킬 게 뻔해. 뭐가 좋다고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는 앞이 훤히 보이는데. 아니야.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여줄게. 그러니까 엄마는 나만 믿어요. 난 내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 거야. 사는 건 네가 사니까 엄마가 더 이상 말리진 않겠지만 엄마 사는 것 좀 봐라. 난 너 아니었으면 벌써 헤어졌어. 네 아빠랑. 난 안 그런다니까. 엄마가 잘 봐줘. 나 진짜 잘 살 거야. 돈은 많이 없어도 날 그렇게 끔찍이 위해주니까 괜찮아. 결국 결혼을 했어요.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다정했던 남편은 절 금이야 오기야 해주었죠. 하지만 단점이라면 남편의 일은 고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일이 고정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씀씀이는 매우 컸죠. 처음엔 결혼했으니 이제 정신을 차리겠지라고 생각하였지만 성실하게 살겠다던 남편은 결국 직장을 나가지 않는 날이 비일비재하였어요. 연애 때는 그래도 고정적으로 회사원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남편은 결혼 즉시 사업을 하고 싶다며 일을 그만두기 시작했죠. 하지만 자본금이 많이 없던 남편은 항상 일을 하다 말다 하더라고요. 조금 속상한 부분이었죠. 언제까지 집에서 놀겠다는 거야?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내 월급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야. 아,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걱정 마. 너 나 못 믿어? 지금 잠깐은 쉬고 있지만 돈은 앞으로 벌면 그만이야. 이렇게 세상이 넓은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가 없겠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일단은 좀 지켜봐줘. 알겠지? 너 안 굶겨. 그래도 걱정이 되지. 당장 자본금이 부족하면 차라리 회사에서 일을 좀 하다가 다시 사업 구상을 해보는 게 어때? 그렇게 하던 평생 개미 생활 못 벗어나지. 난 큰 돈 만질 거야. 난 회사원 체질이 아니거든. 누구 밑에서 일 못하겠다 정말. 늘 제가 심각하게 얘기할 때마다 남편은 괜찮다, 지켜봐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였어요. 사실 좀 답답했죠. 딱 봤을 때 절 아껴주고 제 걱정을 덜어주려고 하는 신용은 있었지만 막상 일을 열심히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엄마가 뜯어말리는 결혼을 하여서 친정 가서 하소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제 결정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니까요. 정말 인정하기 싫었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었기에 오히려 더 감싸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 단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으니까 남편은 생활력이 조금은 부족한 단점이구나 했죠. 여기 반찬 좀 가져왔어. 아니, 김서방은 아직도 일 안 나가는 거야?
너희 생활은 되니? 취직도 안 하고 어딜 돌아다녀? 아, 지금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 아니야. 그래도 그 전에 많이 모아놔서 괜찮아. 더 나은 회사를 찾으려고 준비 중인 거지. 내가 뭘 했어? 딱 봐도 게으르게 생겼잖아. 엄마는 얼굴만 보고도 안다. 이래서 엄마가 말렸던 거야. 아휴, 속상해. 아니야. 엄마, 내가 행복하다는데 엄마가 왜 그래 진짜. 나 괜찮다니까. 능력은 없다가도 생기는 거고 나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그게 최고지. 안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 마. 반찬 이거 맛있겠다. 고마워. 잘 먹을게. 엄마, 커피 마실래? 그래, 커피 좋지. 혹시라도 힘들면 엄마한테 털어놔야 해. 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평생 네 아빠 때문에 고생해서 너 얼굴만 봐도 다 알아. 알겠지? 엄마는 네가 힘들게 사는 거 정말 싫다. 그러니까 속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엄마한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였지만 사실 죄송하기도 했어요. 엄마도 더 이상 말은 안 하셨지만 참 저를 안타깝게 보셨거든요. 그런 세월이 지났고 전 아이를 낳았어요. 아빠 닮아 잘생긴 아들이었죠.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릴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의 낌새가 이상했죠. 매일 받지 않는 전화, 간간히 외박하는 모습, 처음엔 능력만 없는 줄 알았더니 점점 가정에도 소홀히 하는 남편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정말 결혼 생활이 현실이 되자 싸움이 잦아졌어요. 둘이 살 땐 그래도 괜찮았지만 아이가 생기니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고 제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도 많아지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승호 태어났는데 자기도 뭘 해야 할 거 아니야. 매번 일용직, 다니던 회사는 왜 그만둬가지고. 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자꾸 스트레스 줄래? 그러다 하던 일도 안 되겠다. 집에서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 주니까 내가 안 풀리는 거 아니야? 안 그래? 남들은 집에서 오히려 지원해 준다는데 네가 날 위해 하는 게 뭐가 있냐? 내가 안 되는 것도 다 너 때문이야. 기가 막혀. 나 여태까지 승호 가지고도 지금까지 이랬어. 알아? 출산하고 14일 쉬고 바로 복직했다고. 그런 나한테 당신이 할 말이 그거야? 나랑 승호 보기 미안하지도 않아? 남편이면, 아니 아빠면 적어도 책임감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누군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너랑 결혼하고 내 인생이 꺾인 것 같아. 알아? 어휴, 그만하자. 지겹다 진짜. 남편에게 제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전 그런 남편을 거의 포기하게 되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에게 그래도 한부모 가정은 만들어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버티고 버텼죠. 남편이 안 들어오는 날도 잦았지만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허한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아이를 잘 키워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을 때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죠. 뼈 빠지게 이 가정을 위해 애쓴 결과가 이혼 통보였어요. 전 너무 어이도 없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여태껏 참은 게 누군데 이혼을 통보하다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애도 초등학교 들어갔잖아. 정리하자. 새 출발하고 싶어서 그래. 어차피 너도 내가 없는 게 낫잖아. 아빠 노릇도 못하고 남편 노릇도 못하는데.
그냥 너도 깔끔히 새 출발해, 어?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가자. 나 이렇게 너한테 상처 주는 거 싫다. 뭐? 이혼? 당신이 뭘 했다고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네가 뭔데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냐고? 결혼해서 너 가장 노릇 제대로 한 적 있어? 뻑하면 늦게 들어오고 뻑하면 외박해. 왜? 여자 생겼나 보지?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는 거 보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더러운 꼴 보지 말고 이혼해줘. 안 그러면 소송할 수밖에 없어. 너랑 사는 거 솔직히 지겨워. 뭐? 소송? 진짜 미친 인간이구나. 소송이라니. 너 승호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남편은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을 시 소송을 건다고 했어요. 정말 허망했습니다. 어렸을 적 아빠와 엄마의 지긋지긋한 싸움에 전 늘 아빠가 없었죠. 그런 아빠의 부재 속에 살아가다 보니 아이에게는 꼭 아빠가 있어야 한다는 마인드가 강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만은 아빠 없는 자식 만들어주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보자고 제가 달려온 것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의 분노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제가 밤새 울고 있을 때 아이가 제 우는 모습을 보고 많이 달래주더라고요. 아이만이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엄마, 왜 울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서 그래? 울지 마. 엄마가 울면 어떡해. 그럼 나도 마음이 아프잖아. 응? 아니야. 우리 승호 때문에는 절대 안 울지. 승호가 엄마만의 기쁨인데? 엄마 안 우니까 걱정 마. 우리 승호 얼른 자야지. 엄마도 얼른 자. 그만 슬퍼하고. 엄마가 슬퍼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 엄마 옆엔 내가 있어. 알겠지? 철없는 부모 밑에서 어쩜 저런 아들이 나왔는지 더욱더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전 아들한테 위로를 받은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앞에서 슬픈 모습을 티낼 수 없어 애써 참았어요. 그리고 전 아들을 위해 남편과 이혼을 절대 못한다고 생각했죠. 나 이혼 못해. 아니, 우리 승호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내가 당신한테 뭐 못한 거 없잖아. 안 그래? 그냥 이제 너랑 살기 싫다고. 승호고 나발이고 다 네가 키워. 난 내 삶 찾고 싶어서 그래. 그냥 나 놔줘라. 어?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혼하겠다는 의지가 가득 차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자 저희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혼을 종용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친정 엄마도 마음이 많이 아파하셨고요. 전 그 얘기를 듣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혼을 하기 위해 저희 엄마한테까지 가서 이혼을 종용하는 악마였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영미 좀 말려주세요. 이혼하고 싶어요. 저희 사이에 감정은 다 끝났고요. 영미가 도통 이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쁜 놈. 우리 딸 데려다가 평생 고생만 시키더니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고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어쩔 수 없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구말리인데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미 좀 설득해 주세요.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우리 영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꼴 내가 절대 못 잊어. 이 나쁜 새끼.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러니까 이혼하라고 설득 좀 하라고요. 저도 지겨워요. 제가 어디 여기 와서 이러고 싶겠어요? 그래도 한때는 장모님인데?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감히 네가 이혼을 종용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천벌받은 놈 같으니라고. 어차피 장모님도 장인어른 안 계셨는데도 잘 살았잖아요. 승우 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좀 하게 해줘요. 네? 남편은 엄마에게도 막말을 서슴지 않으며 무조건 이혼을 종용하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엄마의 마음이 다 헤아려지진 않아요. 엄마도 매우 분노하셨죠. 하지만 이미 이혼을 하겠다는 남편을 막을 순 없었어요. 전 시댁을 찾아가 제발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시댁에서도 남편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저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했고요. 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하나밖에 없는 손자의 할머니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본인 아들을 위해 저를 대차게 대하더라고요. 정말 속상한 나날들이었어요. 어머님이 제발 말려주세요. 승우 이렇게 한부모 가정으로 만들 순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그걸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애비 마음 제대로 못 잡아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이혼하면 된다는 거니? 나도 걔 못 말려. 어머니, 승우를 봐서라도요. 지금 잠깐 마음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뿐인 어머님 손자 그렇게 내팽개치실 거예요? 아유, 몰라. 내리 사랑이라고. 솔직히 내 아들이 더 중요하지. 그깟 손자가 더 중요하겠니? 네가 마음 못 잡은 걸 누굴 탓해? 애비가 오죽하면 이혼하자고 했겠니? 네가 얼마나 미련하게 굴었으면 정이 탈탈 털려 이혼을 하자고 하겠어? 남자 떠난 마음 못 잡는다. 그러니까 그냥 깔끔히 이혼해줘라. 뭐 너희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해. 나 찾아오지 마라, 더 이상. 승우 아빠, 여자 있죠? 어머님도 아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적이 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 승우를 봐서라도. 그러게, 네가 잘했어야지. 남자 바람 그거 못 말린다. 그냥 네가 포기해. 그리고 너도 문제가 있는 거야. 서방 그럴 동안 뭐 했니? 어머님, 그게 같은 여자로서 할 말인가요? 막말로 제가 이혼 안 해주면 유책 배우자는 절대 이혼 소송 못 해요. 알아요? 그럼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 이게 어디서 협박을 해? 난 우리 아들이 제일 소중해. 알겠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매몰차셨어요. 전 남편을 설득해보려 애를 썼지만 남편은 절대로 마음을 돌리지 않더라고요. 사실 여자가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들추지 않았던 것은 그나마 아이의 아빠로서 최대한 믿고 싶었고 이거마저 들추게 되면 저도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어차피 가진 재산도 없던 남편이라 위자료와 양육비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저에게 줘야 하는 양육비가 있었지만 솔직히 매달 들어오진 않았어요. 남편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돈으로 닥달하진 않았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을 하고 난 뒤에도 아이를 꼭 면접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냥 저 말고 아이한테만은 최선을 다하는 아빠로서 기억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저 역시 아빠 없이 자란 세월이 있던지라 저에게 맞지 않은 남편이었더라도 아이한테는 멋진 아빠로 기억되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에게만큼은 제발 결핍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것마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나 이혼해 주는 거 승호 때문이야. 그러니까 면접일 날 승호 꼭 만나야 하고 승호한테 절대 아픔 주지 마. 우리가 헤어졌더라도 당신이 승호 아빠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나 말고 승호한테 아픔 주는 날은 나 정말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그래서 이혼하는 거니까. 알겠다니까. 하여튼 이혼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볼 일 없이 살자고. 승우한텐 내가 알아듣게 잘 얘기할 테니까. 면접 꼭 지켜. 승우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당신 여자 있는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정말 승우 하나 보고 들추지 않은 거야. 아이 아빠로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승우한텐 좋은 아빠로 남으란 말이야. 알겠어? 정말 가만 안 둬. 참나. 애한테 내가 좋은 아빠가 되겠냐? 너도 참 생각이란 걸 해라. 어쨌든 알겠으니까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연락 말고. 다시 한번 말해. 우리 아들 가슴 아프게 하는 꼴 나 절대 못 봐. 애한테 얘기 잘할 테니까 꼬박꼬박 면접 때 만나. 알겠어? 그렇게 남남이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최소한의 면접일조차 지키지 않았고 그 길로 연락이 끊겼죠. 전 아들이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 얘기를 잘해주었지만 이미 초등학생인 아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아마 눈치가 빠삭했으니 알았을 거예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오는 거야? 엄마가 아빠 한 달에 한 번은 꼭 온다고 했잖아. 이제 안 오는 거야?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아니야. 아빠가 요새 바쁘시대. 그리고 우리 승무는 엄마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했잖아. 혹시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 아니, 난 아빠 필요 없어. 어차피 나랑 놀아주지도 않는데 뭐. 엄마만 있으면 돼. 그냥 온다는데 안 오니까 물어보는 거야. 아들에게만큼은 좋은 아빠의 모습으로 끝까지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고 싶었는데 남편은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가장 마음이 아팠죠.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밤새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연락해봐도 시어머니조차 손자를 보려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전 그렇게 그냥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징징거릴 시간에 제 일을 해나가야 했으니까요. 이악 물고 일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만은 한부모 가정이라고 손가락받지 않게끔 하면서 정말 멋진 남자로 키워내고 싶었죠. 그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 부동산을 시작했어요. 내가 좋았던 것인지 부동산을 열자마자 잘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것저것 공부도 하다 보니 경매에도 관심이 생겨 경매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잘 되기 시작했어요. 아들한테 멋진 엄마이고 싶어서 한 일들이 어쩌다 보니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죠. 다행히 아들도 참 착하게 자라주었어요. 사장님, 이번에도 계약들이 몇 건 있어서 좋네요. 사장님 특유의 사업 수완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에이, 아니야. 실장님이 옆에서 잘 도와줘서 그렇죠. 나야말로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번에 거하게 한턱 쏠게. 정말 존경해요, 사장님.
사장님처럼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어쩜 그렇게 짚는 것마다 금액이 척척 올라요? 신기해 하여튼. 그렇게 전 승승장구를 해나갔어요. 아이를 위해 달려온 결과가 저에게도 참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아이 또한 제가 이렇게 열심인 걸 알았는지 공부도 알아서 해내고 걱정 하나 시키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늘 많은 걸 해줘도 부모는 한없이 못해준 것만 생각나듯이 그래도 아이에게 아빠의 부재를 주었던 것이 늘 마음 한편이 안 좋았어요. 항상 죄책감이 따랐거든요. 엄마, 나 오늘도 전교 1등 했어. 이제 수능만 잘 보면 대학은 문제 없겠어. 그러니까 엄마도 걱정 한시름 나. 아이고, 진짜? 엄마야 그러면 소원이 없지. 공부도 공부지만 그냥 너 행복한 거 그거 하나면 돼. 어쩜 이리 잘 자랐니? 엄마가 나 잘 키워줬으니까 잘 자랐지. 내가 엄마 판박이잖아. 안 그래? 더 열심히 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걱정 마. 그리고 거의 남편을 잊고 살았어요. 아들과 단둘이 살게 되니 미안한 것도 많았지만 아들은 단 한 번도 엇나가지 않았죠. 오히려 철이 일찍 든 것 같아서 더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생일이 되었어요. 수능도 끝났고 대학에 입학하기도 했고 생일도 되었으니 맛있는 것을 사주려고 아들과 함께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북경 오리집에 식사를 하러 갔었어요. 그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그 말이 딱이더라고요. 어쩜 저리 뻔뻔하던지 그 북경 오리집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을 마주하고 한 여자와 결혼기념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결혼기념일 축하해. 아휴, 벌써 12주년이다. 그치? 앞으로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잘 지내보자. 고마워. 12년 동안 내 옆에 딱 붙어 있어줘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내가 정말 잘할게. 자기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안 그래? 자기 없었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치야. 고마워 정말. 저 자식 내팽개치고 이혼 도장 내밀더니 전 남편은 후처와 함께 12주년 결혼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던 사람이었는데 설마 이 모습을 보고 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싶어 얼른 발길을 돌리려는데 아들이 희미하게 아빠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12년 동안 보지 않았던 모습이지만 아들은 기억하고 있었죠. 저 인간이 아빠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니, 아빠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여기를... 그리고 이 아줌마는 누구고? 그럼 그동안 우리 근처에 있었다는 거네요? 아니, 네가 어떻게... 너 승원이? 아니, 당신이 여길... 일단 좀 나중에 나가서 얘기하자.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거든. 사색이 되어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던 아들. 그리고 전 남편은 저희를 보더니 민망하고 못 볼 꼴을 본 것처럼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후처되는 양반이 입을 열었죠. 그 말도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여태껏 초혼 행세를 했더라고요. 후처는 눈치가 빨랐는지 저희의 모습을 보더니 남편을 째려보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참 어이없어 보였죠. 아빠라니? 아니, 자기 재혼이야?
초혼 아니었어? 그래서 동사무소 못 가게 한 거였어? 아, 아니, 자기 말 좀 해봐. 아니, 그게 내가 집에서 설명할게. 얼마 안 살았어. 거의 초혼이나 다름없어. 그리고 네가 내 진정한 사랑이야. 그래도 이건 말이 다르지. 초혼이라며. 그리고 이 아들은 뭐야? 이렇게 장성한 아들이 있는 게 말이나 되냐고. 어머, 몰랐나 봐요? 케이크에 꽂힌 숫자 보니 12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남편이 초혼인지 재혼인지도 몰랐다니 우습네요. 딱 이혼한 지 12년 됐어요. 아니 12년 전 저에게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들은 8살이었고요. 그 이유가 여기 있었네. 이 여자 때문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이혼을 하자고 한 거구나? 빨리 결혼해야 해서? 그럼 잘 좀 속이지 그랬니? 허술하게 아직도 여기 근처에 머무르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래놓고 양육비도 안 주고 여태까지 잠수를 탔어? 참나. 양육비요? 아니, 자기 말 좀 해봐. 지금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 당신 입으로 말해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난 애가 있는 줄도 몰랐어. 아주 잠깐 스쳐간 여자라니까. 난 자기밖에 없어. 뭐라고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 앞에 두고 당신이 지금 짓거린 소리가 뭐냐고? 비겁한 인간. 이런 인간이 아빠라니. 아들의 처음 보는 화가 난 모습. 아들은 오히려 저를 신경 쓰기 시작했죠. 혹여나 제가 상처받을까 해서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화가 나더라고요. 애가 있는지도 몰랐다니. 전 그동안에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샘솟았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죠. 아들도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엄마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전 바로 남편에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죠. 보아하니 때깔이 참 좋더라고요. 이혼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외도 때문에 이혼한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 피해 소송과 함께 상간녀 소송도 함께 걸었죠. 하지만 상간녀는 절대 결혼한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만큼 사실을 입증하기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의 후처가 정말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저와 결혼이 유지되고 있던 시절 본인들이 만나온 사진들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더라고요. 전 남편의 아내도 배신을 당한 거라 정말 화를 참지 못하더라고요. 여기 그동안 만나왔던 사진들이에요. 저 역시 유부남인 걸 몰랐고 12년 동안 제 인생이 기만당했다고 생각해요. 혹시 소송할 때 필요하시면 제가 입증도 해드릴게요. 저 역시 이혼 소송할 거고 저 만나서 사업도 시작해서 재산도 꽤 있어요. 고맙네요.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전 괜찮은데 아들이 받을 충격에 비하면 용서가 되진 않아요. 아들 앞에서 끝까지 아들 있는 줄 몰랐다고 잡아대는 남자를 봐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오해한 건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쪽도 황당하셨을 텐데. 전 참고로 유부남이었으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기가 막혀 정말. 같은 여자로서 저 여자도 안쓰럽더라고요. 총각 행세에 속아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맡겼으니까요. 그렇게 저희의 각각 소송이 진행되었어요. 다행히 법원은 저의 편을 들어주었죠.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밀린 양육비와 함께 위자료를 주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겠다는 마음뿐이 없었죠. 남편이 법정에서 저에게 이러더군요. 어차피 이제 잘 사는 것 같은데 꼭 일해야겠냐? 남의 가정까지 파탄내면서 너만 안 나타났어도 우리 잘 살았어, 알아? 어차피 애도 아빠 정 모르고 자랐으면 나 찾을 나이는 지났잖아. 유난을 떨어댄다 진짜.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때 보니까 애도 싹수 없이 버릇없게 키웠더니만. 오랜만에 아비를 봤으면 납작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참나. 뭐? 말이라고 막 하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네가 과연 잘 살 수 있는지. 건선징악이란 말이 왜 있는데? 두고 봐. 전 그렇게 법원을 빠져나왔죠. 후처에게 듣기론 후처도 이혼 소송을 했고 위자료를 받아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고 했죠. 잘 살고 있는 가정을 깨트렸나 싶다가도 저 여자도 피해자니 당연히 알아야겠다고는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지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후처는 더 위자료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도 분하다고 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지만 한 가지 더 잃은 것이 있었죠. 알고 보니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알게 된 사장님과의 회사에 거래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 식자재 회사 같은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세상이 좁던지 저의 소송으로 인해 이 사장님은 저의 이야기를 모두 알게 되셨고 소송하는 상대가 본인 회사의 식료품을 대고 있는 사람이란 것도 알게 되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었어? 아, 세상 좁다. 여기 나 때문에 먹고 살잖아. 근데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지낼 수가 있지? 어머, 그래요? 그러게요. 세상 진짜 좁네요. 어떻게 또 그렇게 연이 닿을 줄이야.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재산을 좀 모아놨다고 그때 후처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업으로 잘 되었나 봐요. 건선징악이어야 하는데. 참 그럼에도 잘 살고 있으니.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본 사이야? 기다려. 내가 아주 통쾌하게 해줄게. 내 여동생 같은 사람인데 기다려.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사장님은 남편과의 거래를 끊어버렸어요. 한순간에 큰 거래업체를 잃은 남편네 회사는 기울게 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이거야말로 건선징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자 전 남편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부동산 하는구나. 김 사장님한텐 얘기 들었는데 미안했다. 김 사장님한테 잘 좀 얘기해주면 안 될까? 어? 이제 와서? 너 살자고 다 내팽개치고 갈 땐 언제고? 왜? 사업이 망하니까 정신이 좀 드나 봐? 너한텐 가족은 안중에도 없지? 지금이나 그때나. 아니, 그렇게 못해. 너도 벌 받아야지. 우리 아들 평생 아빠 없이 크게 한 죄, 다른 여자 기만한 죄, 나 배신한 죄, 그거에 비하면 이건 껌 아니야? 한번 또 혼자 일어나봐. 너 그거 잘하잖아. 그때도 개털이었는데 이 정도로 회사 키운 거니까 다시 잘하겠지, 안 그래? 다신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벌 받을 만큼 받고 반성하며 살아. 이 구질구질한 인간아. 사업자금도 지금 안 사람이 다 대준 거야.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랬겠냐? 그땐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내 사업은 하고 싶은데 돈은 없지. 현실은 매일 똑같지. 그래서 그랬던 거야. 성공하고 싶은 야망 몰라서 그래? 하여튼 제발, 어? 그래도 법은 지키며 살았어야지. 이 양심 없는 놈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그게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해. 찾아오지 마. 남편은 울부짖었죠. 이제서야 모든 것이 후회가 되는 듯 했어요. 우연히 북경오리 집에서 만난 남편에게 12년 만에 복수를 하게 되었죠. 아들은 그때 이후로 아빠 얘기는 꺼내지 않지만 이젠 아빠라는 단어만 들어도 치를 떨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의 눈으로 최악인 모습까지 봤으니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도 않겠죠. 그리고 아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잘 키웠던지. 엄마, 고마워. 그동안 나 키워줘서. 이제 성인이 되니까 내가 엄마 보살펴 줄게. 그동안 혼자 몸으로 진짜 힘들었지? 어이구, 우리 아들 다 컸네. 철도 들고.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엄마한텐 너뿐이야. 그거면 돼. 이제 여한이 없어. 힘들고 거친 인생이었지만 아들 하나를 보고 달려올 수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정말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철없던 나이에 제 고집대로 시작한 결혼이 이제서야 끝난 기분도 들었고요. 그래도 후회하진 않아요. 덕분에 세상도 배우고 이렇게 귀한 아들도 얻었으니까요. 성공과 실패로 인생을 나눌 순 없겠지만 아들 하나로 인해 제 인생은 성공한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지금처럼 좋은 생각만 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긍정의 힘 놓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이 글을 읽은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돌아가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들을 키워낸 7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이후 그동안 잘 살아보겠다고 앞만 보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힘없는 노인으로 변해버려 평생 제 곁을 함께할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배아파 낳아 키운 세 자식들은 은혜도 모르고 저를 내쳐버리는 통탄한 일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너무 그립고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건지 후회만 남게 되었어요. 힘들게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 해오며 이악 물고 버텨왔었는데 자식들은 키워준 부모에게 감사함보다는 더 많은 걸 바라고 있었고 결국 그 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가져오는 비통한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즐겨하던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서둘러 병원에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 아무리 근력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대장암이었던 거죠. 이미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졌을 때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앞이 안 보였었는데 남편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본인 몸을 걱정하기보다 저를 더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먼저 떠나게 돼서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꺼냈을 때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기억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닌 못해줬던 기억들만 떠올라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자식들이 찾아왔죠. 아버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몸 관리에 엄청 신경 쓰시더니 대장암이 말이 되냐고요? 의사는 뭐라고 하는데요? 좋아질 수 있대요? 항암 치료를 받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네. 최근 들어 살이 많이 빠지더니 안색도 안 좋아지고 혈변도 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몸에 이런 문제가 있을지 전혀 몰랐다. 웬만하면 너희들도 병원에 자주 와서 아버지랑 대화도 자주 하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듯해.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자주 와요? 오늘도 정말 힘들게 시간을 뺀 거라고요. 잠깐 온 것뿐이라 회사에 다시 가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아직 정정하시구만. 병원에서 너무 겁부터 주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는 얼굴 뵀으니 먼저 가볼게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 드세요. 너는 지금 회사가 먼저니? 너희 아버지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상처를 줘야만 속이 후련해? 너는 왜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만투성이야? 네가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인데? 너희 아버지가 온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너한테서 눈물 짜내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지금의 너를 있게 해준 너희 아버지인데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저 혼자서 알아서 큰 거지. 받은 기억은 전혀 없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보면 아버지가 모든 걸 저에게 다 쏟아부으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저는 좋은 기억보단 서운했던 기억들밖에 없어서 엄마가 원하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앞에서 못들 하는 거야. 그만하고 너는 바쁘다며? 그럼 서둘러서 회사로 가봐라. 당신도 너무 열내지 말고 그러다 혈압 오르면 어쩌려고 그래? 평소에는 찍소리도 못하던 놈이 이제 와서 저러는 거 보니 열불 터져서 그래. 너 혼자서 알아서 컸다고? 그동안 먹여주고 채워주고 대학 등록금에 취업했다고 차만 뽑아줬어? 결혼한다고 해서 그 비용 전부 대주고 신혼집까지 마련해줬더니 너 지금 한다는 말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동안 남편이 쉬지 않고 힘들게 벌어모은 돈으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셋째까지 전부 뒷바라지 해줬는데 받을 때는 넙죽 엎드리던 놈이 저희 남편 세상 떠날 날이 되니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아들한테 받은 상처가 저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병실에서 난리를 치고 말았죠. 둘째 아들이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다며 병실 밖을 빠져나간 뒤에야 모든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첫째와 막내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있고 싶어 자식들을 돌려보냈어요. 남편도 그제서야 힘든 몸을 눕히며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있는데 본인이 과거에 아이들한테 너무 못해준 것 같다며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둘째 아들이 원래 첫째와 막내보다 욕심이 상당히 많아서 모든 자기가 전부 다 가지려 하길래 남편이 몇 번 안 좋은 말을 했었는데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셋을 키우면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 항상 아낌없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었죠. 결국 둘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첫날 병문안 온 이후 단 한 번도 찾아와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 된 도리로
자기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는 와야 하는데 끝까지 오려 하지 않자 너무 화가 난 저는 둘째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곧바로 받은 둘째 며느리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듯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아, 제가 지금 모임에 나와서 전화 통화를 오래 못하거든요. 용건만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는 거냐? 너희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지금 모임에 나가 웃고 떠들고 있는 거야? 아, 아버님 세상 떠나신 거 진작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모임이라서요. 제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저희 말고도 형님네도 있고 동생네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만 날도 아닌데 너무 열내지 마세요. 그이가 첫날에는 굳이 참석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지금 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나중에 전화 주시겠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너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겠니? 지금 이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놈은 왜 전화도 안 받는 거야? 아, 그게 오늘 엄청 중요한 일이 잡혀 있어서 어머님 전화 못 받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꼭 성사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골프 모임 갔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이는 이제 시작이라고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 떠나신 아버님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어머님도 이해 좀 해주세요. 장례식장 참석 못하면 나중에 시간 될 때 납골당이라도 찾아가도록 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장례식장에 오지 않는 것도 화가 나는데 며느리는 제 속을 더 긁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던 저는 장례가 끝나면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그런지 뒷골이 당길 정도였고 둘째 아들 내외는 결국 장례식장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첫째와 막내 내외는 저보고 참으라고 했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기에 저녁에 둘째 내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누르자 그제서야 아들은 문을 열어 주었어요.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희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연락 정도는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시간 없으니 들어오지 마시고 여기서 얘기하세요. 제가 장례식장 못 갔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찾아올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부터 걱정하셔야죠. 너희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자식된 도리로 장례식장은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얼굴 한번 안 비칠 수가 있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해달라는 건 다 해줬는데도 너는 항상 불만이었잖아. 세 아들 중에서 네가 제일 많이 가져갔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불효를 남겨?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세상 떠나실 때 너만 걱정하고 떠나셨다.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거냐? 며느리 너도 숨어있지 말고 당장 나와라. 어머님 오셨어요? 저희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어머님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라 기분 망치면 안 되거든요. 표정 관리 잘해야 되는데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오늘 약속 망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서운한 게 있으셔도 오늘은 적당히 하시고 살펴 들어가세요. 차라리 그냥 장례식장 갈 걸 그랬어. 잠깐 얼굴이라도 비쳤으면 쓸데없이 잔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니야? 귀찮게 여기까지 찾아오셨대?
내 아들이 서운한 게 있었더라도 네가 잘 설득해서 데리고 왔어야지. 똑같이 행동하면 되겠니? 내일 당장 납골당에 찾아갈 거니까 너희들도 따라 나서라. 주말인데 잠깐 시간 낼 수 있는 거잖아. 표정들이 왜 그래? 그것도 싫은 거냐? 내가 정말 난리치는 꼴을 봐야 되겠어? 오늘 중요한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나? 알았어요, 알았어. 가면 되잖아요. 그럼 내일 다시 연락 주세요. 그리고 다음번엔 연락 없이 찾아오시면 만나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볼일 끝난 거죠? 아들 내외는 저를 밀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내려가 버렸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다음날 납골당에 같이 가겠다는 말에 한 번 더 참고 넘어가기로 했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마지막으로 믿고 싶었고 인연을 끊더라도 자식이 세상 떠난 남편의 모습은 봐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다음날 납골당에 갈 준비를 하고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며느리 또한 마찬가지로 핸드폰의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는데 아들은 끝내 저와의 약속을 깨버렸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었던 저는 다시 둘째 아들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집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와의 약속을 깨버린 아들의 행동에 더 이상 미련 두고 싶지 않아 인연을 끊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어떠한 문제로 저에게 찾아온다 해도 저는 둘째 아들한테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을 거라 결심했죠. 그렇게 둘째 아들과 인연을 끊어내고 살아가던 어느 날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않길래 무언가 부탁을 하려고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첫째 아들이 먼저 입을 열어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었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자 첫째 아들이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시죠? 저희 둘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그동안 모아둔 돈들로 막고는 있지만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 손 벌릴 곳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신다면 그래도 숨통은 찰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엄마도 저희 회사 사정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만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큰 타격이라 지금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저희 둘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말아요. 아버지께서 남기고 가신 재산을 저희한테 전부 주시면 사업이 다시 안정화되면 그때 다시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머, 그렇게는 안 되죠. 저희한테 돈을 빌리려 하시길래 뭔가 느낌이 안 좋았는데 어머님 집에까지 찾아오실 줄은 정말 몰랐네. 어머님, 도와주지 마세요. 아주버님이랑 서방님이 지금 아버님 재산 탐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많은 재산 홀라당 넘겨주시면 저희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절대 안 돼요. 너는 또 여기는 어쩐 일이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 내가 왜 너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니? 아버지가 옆에 없으니까 그새 달라붙어서 재산을 탐내려 하는 거야? 제가 아무리 개차반같이 행동을 했어도 재산 문제는 별개이니 무조건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문제만큼은 내가 빠질 수 없지.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아버지 재산 전부 다 준다고 해서 나중에 엄마한테 돌아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형,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 재산 문제는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 거지. 단독적으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내가 형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가져가게 놔둘 것 같아? 엄마, 재산 문제는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도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너희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으면서 네가 재산을 가질 자격이 어디 있다는 거야? 우리 집안 중에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놈이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알아채선 허락도 없이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이참에 잘 됐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재산, 첫째랑 막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전부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아들 내외는 말도 안 된다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이미 귀를 닫아버렸고 둘째 아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실들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첫째와 막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옆자리를 지켜줬었는데 그래서 더욱 남편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상당히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해서 남편이 그동안 평생 벌어모았던 재산들 전부 다 털어 첫째와 막내 아들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내외는 제 결정에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제가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며 그렇게 인연을 끊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사업이 다시 제자리를 잡아 안정권에 들어선다면 저에게 받았던 만큼 베풀어 주겠다고 제 손을 잡아 주었어요.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 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 혼자 살기에는 관리가 힘들 것 같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었죠. 그렇게 하나둘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의 서재 책상 밑에 못 보던 상자 하나가 있길래 주워들어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순간 어디서 탄 냄새가 코끝을 찌르길래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는데 주방에서 화재가 나고 있었어요. 가스레인지에 화재가 날 만한 걸 올려둔 것도 아니었는데 저 혼자서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급한 마음에 119에 신고를 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죠. 불이 더 크게 번지기 전에 화재를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화장실로 달려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뿌려 보았지만 이미 천장까지 타고 올라가 버린 화재는 저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밖으로 탈출을 해야 하는데 집안에 있던 물건들과 남편과 함께 있던 추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걸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 발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차오른 연기는 제 시야를 가로막았고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제가 들고 있던 상자 하나만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렸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화재가 현관에까지는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열면 바로 열릴 줄 알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무리 잡고 돌려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미 거실 천장까지 화재로 뒤덮인 상태에서 현관문도 열리지 않자 저는 2층 계단으로 급하게 올라가 옥상으로 탈출을 했어요. 건물 안에서는 물건들이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고 열기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잠깐 숨을 돌리는 사이 119가 도착해 화재 진압에 힘을 써줬지만 이미 집안은 전부 다 타고 재로 변해버린 상태였어요. 저는 어느 정도 연기를 마신 상태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제가 입원을 했다는 소식에 자식들이 병실 문을 열며 사색이 된 얼굴로
제 몸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서 그날 바로 퇴원을 할 수는 있었지만 갈 곳이 없다는 게 문제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갔고 저는 자식들의 행동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거예요? 아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화재가 난 발화 지점이 주방이라고 하던데 뭘 하셨길래 불이 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어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집이 전부 다 타버렸다면서요. 그럼 아예 허물고 땅만 팔든지 해야 되겠어요. 당장 지낼 곳은 있으세요? 아, 나도 왜 불이 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주방에서 딱히 뭘 한 것도 없는데 타는 냄새가 나서 나와보니 주방에서 이미 불이 나고 있었어. 집이 그렇게 됐으니 전부 다 헐고 땅만 처분하던지 해야 되겠지. 그런데 거처가 없어져서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는데 너희들한테 신세 좀 줘도 괜찮겠니?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나 혼자 살 곳 마련해서 나갈 테니 그때까지만 너희들한테 신세 좀 져야 할 것 같다. 엄마도 지금 너무 놀란 나머지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 저희 집에요? 잠깐만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저희도 애들이 많아서 어머니가 마음 편히 쉴 곳이 없어요. 방도 없고요. 아유, 나도 형이랑 같은 상황이잖아. 우리도 남는 방이 없어서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숙소 같은 데서 잠깐 지내시던지 집 근처 원룸 하나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화재가 난 집 철거하고 땅을 파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건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소식 듣고 왔어요. 어쩌다가 화재까지 났어요? 혼자 계시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셔서 주방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면서요? 설마 엄마 치매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집에 화재가 난 걸 모르고 계신 거죠? 그래도 상태는 멀쩡해 보이니 저는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딱히 지내실 곳도 없으실 텐데 창고 옆에 컨테이너 있잖아요.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 용품들 구비되어 있으니 그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세상을 떠나셔야 남은 재산까지 전부 다 홀랑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 됐네요. 그럼 저는 일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둘째 아들이 나가자 첫째, 셋째도 잠깐 제 거처를 마련해주기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급하게 둘째 아들 뒤를 따라 나갔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들한테 한 소리 하려고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세 아들 녀석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이 오고 가는 걸 듣게 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노인네가 명도 참 더럽게 즐기네. 어차피 화재 난 거 그냥 같이 사라졌으면 좀 좋아?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그걸 뛰쳐나오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모든 건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고 했었잖아. 그 땅값이 얼마짜리인데? 이제 두 번의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그래도 아버지 재산은 전부 다 받았잖아. 둘째 형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었으면 우리한테 그 큰 돈이 들어왔었겠어? 둘째 형이 일부러 엄마를 자극한 거잖아.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은 거고. 그래야 엄마가 둘째 형에 대한 분노 때문에 보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재산을 더 쉽게 준 거였잖아. 이번 것만 조용하게 넘어갔었다면 껍데기까지 홀라당 벗겨먹는 거였는데
정말 아쉽네. 그렇게 많은 돈을 맨날 숨겨놓고 꺼내려 하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돈이 많으면 알아서 좀 나눠주면 될 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나눠주고 정작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일단 오갈 데도 없는 노인네 괜히 분노 사게 해서 남은 재산 토해내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둘 중 하나는 잠깐 동안 모시고 있어. 막내 네가 좀 모시고 있어라. 어차피 그 땅은 금방 처분되니까 며칠만 같이 지내면 되는 거야. 이번 것만 끝내면 더는 볼 일 없으니까 네가 좀 희생해라.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파투낼 생각은 아니지? 불편해도 조금만 참고 신경 써주는 척 연기만 잘하면 되는 거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자고. 아유, 왜 하필 나야? 형들은 꼭 하기 싫은 일들은 나를 시키더라. 항상 보면 뒤처리는 내가 전부 다 했었다고. 이번에 들어오는 재산은 내 비중이 컸으면 좋겠어. 세 아들 녀석들은 처음부터 남편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짜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저는 둘째 아들에게 보라는 식으로 첫째와 막내에게 도움을 줬던 거였죠. 거기에다가 화재 또한 저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재산까지 가져가려고 계획을 해서 행동까지 옮긴 거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화재를 냈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지만 첫째와 막내도 둘째와 손을 잡았다는 게 너무 큰 아픔으로 찾아오고 말았죠. 결국 저는 그날 이후 제 뱃속에서 나온 세 아들들을 용서해 줄 수 없었고 화재가 난 집 옆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앞으로 어떻게 그놈들을 정리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화재가 나서 CCTV도 무용지물이었고 둘째가 계획한 이 모든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 화재가 났을 당시 조사를 했던 형사님을 다시 만나 제기로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 전부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담당 형사는 세 아들의 뒤를 조사했고 저는 화재가 난 집을 철거한 뒤 남겨진 땅을 처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세 아들들은 제가 걱정도 되지 않는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를 보러 단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남편과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정말 앞만 보며 열심히 뛰어왔는데 정작 제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너무 허무했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대한 후회만 남아버렸다는 거에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컨테이너에서 지친 몸을 눕힌 채 잠을 청하려 하는데 남편이 남기고 떠난 상자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재가 났을 때 서재에서 들고 온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힘든 몸을 일으켜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그 안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몇 개 있었고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작은 다이어리 같은 회고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의 내용을 살펴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세 자식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었고 그거에 따른 증거물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모른 척하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해선 안 될 잘못을 가하려 했다는 내용들부터 첫째와 막내 또한 남편이 가진 재산을 지속적으로 탐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그 세 아들에게 감시를 붙인 남편은 아들들의 계획들에 모두 방어를 하며 위기에서 몇 번이나 벗어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세 아들이 모여 의논한 범죄 계획과 그리고 남편이 평소에 건강을 생각해서 챙겨 먹고 있던 약을
다른 걸로 바꿔치기 했다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확보해 놓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새 아들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 지속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었던 거고, 남편의 재산이 점점 사라져가자 새 아들들은 더욱더 치밀하게 접근해서 남편의 재산을 탐하려 했는데, 그동안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새 아들들을 키우며 지난 세월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것보다 본인이 아비로서 많이 부족해 아들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후회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하지 못한 일들을 제가 직접 하기 위해 상자에 있던 증거물들을 형사분께 넘겨주게 되면서 새 아들들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간의 기록들은 새 아들을 궁지로 몰아세웠고 결국 재판에서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죠. 저에게까지 잘못을 가하려 했다는 거에 상당히 무거운 중범죄로 처벌이 내려져 모든 계획의 중심이 되었던 둘째 아들은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 첫째와 막내는 징역 5년으로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듣고 싶어 둘째 아들과의 면회를 신청해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죠. 둘째 아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잘못만 있는 줄 아세요? 두 분은 저희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줄 아냐고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정작 내 손에 쥐어주는 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로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일어나게 하시려면 뭐하러 이런 집안에 저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아낌없이 도와주시면서 정작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재산을 제가 모두 다 가져가고 싶었다고요. 자식은 원래 끝도 없이 받아도 부족한 거예요. 달라 하면 아낌없이 줘야 하는 게 부모라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너희 아버지랑 엄마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었는데 지금까지 너희 셋을 키우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해 왔었다. 그런데 주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질 수는 없는 거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너희 아버지는 알려주려 했던 건데 그걸 너는 불만으로 받아들인 거잖아. 어차피 저는 여기에서 7년만 있으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제 눈에 들어오는 곳에 있으시면 안 될 거예요. 엄마를 끝까지 찾아내서 제가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 각오하고 계세요. 평생 두 발 뻗고 주무시지 못하게 만들 테니 매일같이 불안에 떨며 사시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손을 쓰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년 뒤에 두고 보자고요. 둘째 아들도 그렇고 첫째, 막내 또한 저와 남편에 대한 분노는 가득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고 가르쳤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좋은 결과는 얻을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세 아들들이 계획해서 가져간 돈에 대해서는 시간이 꽤 걸렸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저에게 돌아왔고 지금 현재 저는 다른 지역에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의 삶이지만 이곳에서 새 아들 녀석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었는데 얻은 거라곤 아픔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지역에서는 앞으로 좋은 날만 생겼으면 좋겠네요. 작게 운영하고 있는 찻집에 잠깐 머물러 가는 손님들과 수다를 떠는 게 요즘 제 낙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만약 저희 찻집을 방문해 주실 기회가 생긴다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네요. 새롭게 시작한 남은 인생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평화가 끊이지 않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집안의 가장이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세상에 단 하나뿐인 34살의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잘 지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딸이 사랑하고 있는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당황스러웠죠. 살짝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안경 하나 맞추러 왔다며 남자의 팔짱을 끼고 밝게 웃고 있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었네요. 그렇게 첫 만남부터 강인한 인상을 준 딸이 사랑하는 남자는 저에게 경계 대상 1호였고 처음 보는 남자에게 안경을 맞춰주고야 말았습니다. 심기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해야 하는 나이였기 때문에 그 남자를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네요. 그래도 첫인상치고 나쁘지 않아 적은 점수는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딸에게 끌려온 듯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에 그래도 때묻지 않은 것 같아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달했고 제가 하는 말을 듣자마자 아래층으로 내려와 딸이 사랑하고 있는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팔짱을 끼며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대학생 때 남자친구라며 한번 소개해준 뒤 그 뒤로 단 한 번도 소개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내친 김에 저녁도 함께 먹으며 궁금한 점들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알게 된 건 상당히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고 그쪽 남자 측 집안도 꽤 잘 사는 집안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진지하게 풀어나갔고 그런 모습을 보니 여러 가지 부면에서 좋은 사윗감이란 걸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번 봤다고 해서 모든 걸 알 수는 없었지만 제 딸이 아무 남자와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남자가 생각 없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라 앞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되길 저 또한 원했습니다. 괜찮은 배우자감이면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저 부모로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죠. 그렇게 한참 동안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는 즐거웠고 그 뒤로도 몇 번을 더 찾아오면서 보여준 모습은 한결같았습니다. 저도 사람을 잘 믿는 편은 아니라서 우선적으로 경계를 하게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려면 꽤 오랜 시간 만남이 이루어져야 했고 제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딸이 시간이 될 때면 매장에 들려 괜히 매장 주위 청소를 하며 이 남자와 둘이 많은 시간을 가지게 해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자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 딸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 생각한 시점이 결정적으로 오게 되면서 결혼 허락을 하게 되었네요. 딸이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아침 출근길에 으슬으슬하다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출근하는 모습이 걱정돼 회사에 데려다 준다고 얘기하니 벌써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집 앞에서 기다린다며 출근길 같이 갈 거라고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한 전개였고 서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 또한 제 딸을 아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 그날의 행동으로 좋은 점수를 얻게 되면서 결혼을 허락해 주었네요. 서로가 잘 사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건 부모 마음이면 전부 똑같을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결혼을 허락해 주면서
제 딸도 예비 사위의 집안에 찾아가 인사를 드렸는지 상견례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예정된 날짜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장이 예비 사돈댁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정식 식당이었고 상견례 위주로 꽤 높은 고위급 분들만 찾을 정도로 손꼽을 만큼 유명한 곳이었어요. 사돈댁이 운영하는 한정식 식당이 꽤 유명한 곳이라고? 그럼 한정식 말고도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거니? 네, 맞아요. 꽤 높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정도로 유명한 식당이에요. 여기 말고도 강남에 레스토랑 몇 개 운영하고 계세요. 강남에 레스토랑을 몇 개나 운영하고 있다고? 그럼 재산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집안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그런 거 크게 상관 안 하세요. 그리고 상견례 끝나고 예비신랑이 자기가 준비한 음식 대접하고 싶다며 이태원에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에 초대했어요. 그러니 상견례 끝나고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따로 빼놓으셔야 돼요. 예비 사위도 레스토랑을 작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듣긴 했었지만 사돈분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몇 개의 식당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요식업 집안인 걸 보니 한시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보통 요리하시는 분들이 질이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딸의 말을 토대로 꽤 괜찮은 분들일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기다리던 상견례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긴장되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특별한 날이 찾아올 때만 입는 옷으로 갖춰 입었고 그렇게 딸이 말한 고위급들만 온다는 한정식 식당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딱 봐도 으리으리할 정도로 고급스러운 건물로 되어 있었고 비싸 보이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걸 보니 딸에게 들었던 것만큼 유명한 곳인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고 긴장되는 마음 진정시키며 딸의 뒤를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발을 들일 때 한 번도 분위기에 눌린 적은 없었는데 중후한 분위기와 딱 봐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니 괜히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집안도 못 사는 형편은 아닌데 이것에 들어오는 순간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자리에 들어가 예비 사돈을 기다리고 있었고 얌전히 앉아있는 아내와 딸과 달리 저는 식당 안을 둘러보며 구경하기 바빴어요. 이런 곳은 두 번 다시 올 것 같지도 않아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저에게 다급한 표정으로 손짓을 하고 있는 남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자 병풍 뒤로 몸을 숨기더니 저에게 손가락만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건네주었고 아무 말 없이 급하게 자리에서 벗어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도 꽤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지배인이었고 알 수 없는 녹음기를 왜 저에게 건네준 건지 의문만 가진 채 들고 있었어요. 왜 저에게 녹음기를 줬는지 물어보려던 찰나 예비사돈과 사위가 저를 보며 다가오기 시작했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마주치게 되자 손에 쥐고 있던 녹음기를 급하게 주머니에 넣었고 마련된 룸 안으로 들어가 조용한 가운데 다시 한번 서로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네요. 제 아들에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이렇게 뵈니 듣던 거와 다르게 훨씬 인물도 좋으시고 느껴지는 풍채가 남달라 보이세요. 그러니 따님도 인성 좋고 미모 또한 뛰어난 것 같네요. 주위에서 저희 새아가 칭찬을 어찌나 많이 하던지. 글쎄, 저번에 다른 곳에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에 찾아왔는데요. 그날 다른 지인분들과 함께 있었는데 어찌나 싹싹하게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던지 부침성 보고 놀랐다니까요.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제 딸을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최소방도 어찌나 인성이 좋던지 처음 보자마자 믿음이 가는 모습에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저번에 꽤 오랜 시간 대화를 했었는데 제가 배울 점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한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살면서 서로 마주본 상태로 누군가를 칭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그런지 상견례 자리가 어색하기만 했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긴장을 많이 했는지 상견례 자리를 어려워하는 것 같은 표정을 보이고 있자 딸이 어색해진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가려 옆에서 노력을 해주었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던 도중 음식이 들어오고 있는 제 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까 마주쳤던 지배인이었고 갑자기 저에게 건넨 녹음기가 다시 한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지를 만져보니 주머니에 들어있는 녹음기가 궁금해지기 시작해 꼼지락거리며 상견례가 끝이 나고 들어봐야겠다 생각하던 찰나 바지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에서 누군가와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주머니에 있던 걸 만지작거리다 재생 버튼을 눌렀는지 생각보다 큰 음성으로 송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 다급하게 정지 버튼을 누르려 하는데 녹음기에 들려오는 음성은 제 앞에 마주보고 앉아있던 예비 사돈 어른의 목소리였고 그 순간 정적이 흐르면서 엄청난 대화를 모두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충격에 결국 예비 사돈 어른 면상에 백세주를 퍼붓고 말았네요. 아들, 저 여자가 분명 우리가 원하고 있는 조건에 일치한다는 거지?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 부탁인데 제가 허투루 알아봤겠어요? 저도 찾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요. 분명 그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이번 것만 잘 해결되면 강남 중심지에 우리가 원하던 레스토랑 입점시킬 수 있는 거 알지? 절대 실수는 있어서 안 된다. 그런데 그 여자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아니지? 분명 눈빛이 다른 때와는 달랐는데 혹시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튼 거야? 무슨 그런 낯간지러운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태껏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적 있었나요? 절대 그런 감정 없으니 어머니 일에만 집중하세요. 이번 일만 하고 저는 더 이상 못할 것 같네요. 솔직히 이게 사람 할 짓은 아니잖아요. 그럼 고위급 사람들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일 줄 알았어? 우리가 여기까지 그냥 온 것 같아? 다 저분들 덕분에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저분들 도움을 받아야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러니 아무 말 하지 말고 부탁한 것들에 대해서만 일처리 잘해주면 돼. 쓰잘머리 없이 딴 생각하지 마. 괜히 일 그르친다. 정신 똑바로 차려. 바로 내일이 상견례다. 결혼식 하자마자 예정된 해외여행 바로 계획 잡고 기회는 딱 한 번뿐이야. 그리고 벌써 중도금도 들어왔다.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엄청난 일들을 꾸미고 있었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에 제 딸을 이용하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는 녹음이 되어 있지 않아 코를 풀다 만 것 같은 느낌에 답답할 뿐이었지만 어찌됐든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제 딸을 진심으로 대하려고 했던 게 아닌 어떠한 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딸의 표정은 두려움이 가득했고 아내는 손을 떨며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적만 흐르고 있는 룸 안에서 저는 그 정적을 깨버린 무언가를 찾으려 눈을 돌리던 도중 앞에 놓인 백세주가 눈에 띄었고 주전자로 담겨 있어 그 안에 있던 술을 예비 사돈 어른 면상에 퍼붓기 시작했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제 팔을 잡더니 모든 건 오해라며 예비 사이놈이 말로 하자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라고 하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시선을 회피하려고만 하자 그 모습에 예비 사이에 대한 기대가 컸었던 만큼 실망도 너무 크게 다가와 주먹이 얼굴을 향해 날아가고 말았네요. 정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었고 제 딸은 다행히도 어떠한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걸 사전에 막을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아내와 딸의 손을 잡고 상견례장을 빠져나왔어요. 사돈 어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식당 안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후 딸은 그놈과 더 이상 만나지 않았고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그놈들은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말았네요. 상견례가 초토화된 지 한 달이 지나갈 시점에 딸이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온다며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 함께 잠시 안경점에 들렸고 선글라스가 필요할 것 같다는 딸의 말에 겸사겸사 친구들에게도 선글라스를 선물해 주었네요. 그래도 꽤 고가의 선글라스라 마음에 들었는지 좋아해 주었고 조심히 잘 다녀오라며 배웅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1박 2일이 지났는데도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함께 떠난 친구들까지 전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없겠지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져가기 시작했고 아내 또한 발을 구르며 신고해야 할 것 같다며 경찰서로 찾아갔어요. 혹시 몰라 저는 매장을 지키며 지속적으로 딸에게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계속 꺼져 있었고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으로 스친 기억이 떠올랐어요. 상견례장에 있을 때 그놈들이 나눈 대화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운 것 같아 급하게 운전대를 잡고 그놈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사장 나오라며 소란을 피우자 제 목소리를 듣곤 인상을 찌푸리며 제 앞에 당당히 고개를 치켜들고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그때 그리 난리치고 돌아가셨으면서 여긴 또 왜 오신 거예요? 무슨 할 말이 더 남았나요? 저희는 볼일 끝난 것 같은데요. 아직 해결 안 된 문제가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 딸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이 저지른 짓이라는 거 잘 알고 왔으니 바른 대로 대답하세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못된 짓을 일삼을 수 있는 거죠? 녹음된 내용이 여기에 제 딸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왜 계속 발뺌하시려는 건가요? 경찰에도 신고한 상태이니 제 딸 데려오십시오. 그쪽이야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녹음된 내용이 뭐? 그쪽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그냥 우리가 나눈 일상 대화인데 그걸 가지고 뭘 어쩌게? 핵심 내용은 전부 빠져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할까? 그리고 그쪽이 하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충고 하나 하자면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고위급 분들이 많은 줄 알아? 그쪽이랑 나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은데? 대충 알아들었으면 꼬리 내리고 내 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리고 다시 찾아오지 마.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니까. 지배인, 이 사람 좀 밖으로 내쫓아. 한창 바쁠 시간에 영업방해하고 있잖아. 말로 안 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 진행해. 저보다 되려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낸 그놈들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배인들이 저를 붙잡아 밖으로 내동댕이 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 고개를 떨구고 사라져버린 딸에게 너무 미안해 땅을 치며 오열을 하자 제 앞으로 누군가 다가와 멈춰섰고 고개를 들어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자 저에게 처음 이 사건을 알려준 지배인이 손을 건네주며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작은 쪽지가 건너왔고 지배인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를 도와준 지배인은 뭘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그 사람을 부르려 하자 창문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사부인을 발견할 수 있었고
흠칫 놀라 저도 모르게 뒤돌게 되었네요. 손에 쥐어진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급하게 차에 올라탔고 자리를 옮겨 손에 쥐고 있던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주소가 적혀 있었고 서둘러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 속도를 내며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을 하니 넓은 공터만 보였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 왜 이곳에 주소를 적어준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돌아다녀 봤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멀리에서 차 한 대가 제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접근하기 시작했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경계하며 급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지켜보고 있자 제 앞에 차를 세웠고 걸어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저에게 쪽지를 건넨 지배인이었습니다. 왜 이곳으로 불렀는지 알 수 없어 천천히 차에서 내렸고 의문투성이인 지배인과 마주하자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설명해달라는 말에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알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딸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가요? 저 또한 이 문제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녹음된 내용이 많은 걸 담아내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손을 쓴 건데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질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곳에 입사했을 때 겉모습만 보고 정말 괜찮은 곳에 취직했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입사한 순간부터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게 된 직원이 퇴사를 하고 나가면 생명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을 겪게 되는 일이 생겼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도저히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녹음된 내용을 건네드렸고 좋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전개로 흘러가게 되었네요. 저희가 일하는 곳은 아시다시피 고위급들만 오는 곳으로 비밀리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 수소문으로 접하게 되는 곳인데요. 조건들이 너무 다양해서 저 또한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이번에 겪으신 상황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꽤 많은 의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의뢰는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거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 볼 때 따님은 현재 국내에 없을 것 같네요. 벌써 해외로 넘어간 상태일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드릴 테니 꼭 따님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저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테니 더 이상 연락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남자에게 듣게 된 충격적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위급들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고위급들도 그놈들에게 찾아왔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해결해 준다면 그에 따른 금전적인 부분은 자연스럽게 보상으로 따라왔기에 저지른 행동들이었어요. 그리고 제 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고위급인 사람이 원하는 조건의 여자였고 해외로 보내진 딸은 고위급의 아내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필요한 치료나 수술을 위해 거액의 돈을 주고 데려간 거였어요.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이었고 제 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지배인에게 받은 추가적인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검토한 경찰들은 그놈들의 현장을 급습했고 더 많은 자료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제 딸의 위치 또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하늘이 도왔는지 해외로 떠난 줄 알았던 제 딸은 국내에 있었고 허름한 여관에 몸을 숨긴 채 다음 지시사항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딸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품에 안겼고
저도 무사한 딸을 안아주면서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봤어요. 다행히도 어디 하나 다친 곳 없이 무사한 걸 확인한 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딸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저는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계획했던 것도 전부 그놈들이 꾸민 일들이었고 그놈들은 제 딸의 친구들에게 거액의 돈을 지어준 뒤 자연스럽게 그놈들이 있는 곳으로 유인을 한 거였어요. 그리곤 핸드폰을 꺼둔 채 잠적을 했던 거였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친구놈들 또한 잡히게 되면서 모든 사건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말했던 레스토랑 음식점들 또한 고위급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점점 넓혀가고 있었네요. 다행히 모두 처리가 되었고 그놈들은 전부 구속되었지만 뭔가 모를 찝찝함과 함께 개운하지 못한 느낌은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세상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런 식으로 일을 꾸밀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겉만 보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집안인 줄 알았는데 가족 모두가 한 통 속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자체에 너무 소름이 돋았네요. 제 딸은 친구들에게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봤어요. 하지만 친구라는 놈들이 말한 이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네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을 겪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알고 지낸 지 20년이라는 세월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년 지기 친구면 뭐해? 우리 집안에 돈이 없는데 한 푼이 아까운 시점에 친구 하나 보낸 게 대수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정하게 된 거야. 나는 너보다 당장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줄 돈이 필요했으니까. 친구? 세월 지나서 보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 집안은 잘 살고 있잖아. 결혼한다고 설칠 때부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 돈 있으면 결혼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웠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거기에다 보고 싶지 않은 얼굴 2번 다시 안 봐도 되니 일석이조 아냐? 그래서 나는 너보다 돈을 택한 거야. 나는 정당했고 내가 한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해. 어떤 누구라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걸?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우리 2번 다시 얼굴 보지 말자. 저희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 또한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네요. 어렸을 적부터 보고 자란 사이였고 항상 닮기만 했었던 그 아이가 속으로는 온갖 시기 질투를 하고 있었다는 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돈을 위해 제 딸을 버린 그 아이는 구속이 되면서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네요. 수감 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뉘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사람의 속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 뒤통수 맞을 날이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의심하면서 자기와 가족의 안전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제 딸은 지금도 정신적인 충격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약물 치료도 받고 있긴 하지만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었겠어요.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네요. 이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제 딸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힘내시고 사람 사는 인생 말 못할 일들 많을 테지만 가슴속에 묻어둔 고민들 툴툴 털어버리고 밝은 미래만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도 오늘 하루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